그것은 선물처럼 포장된 선전포고였습니다. 웃는 얼굴로 차분한 목소리로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일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또렷하게 시아버지 49제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49일 동안 저는 제대로 쉰 날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은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회사 거래처에 부고를 알리고 진행 중이던 계약들을 정리하고 빠져나가려는 거래처를 붙잡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장남으로서 문상객을 맞이했고 시동생 준서는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던 거겠죠. 49제를 마치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친척 몇 분, 시아버지와 오래 거래하셨던 분들, 그리고 저희 가족, 음식을 나누는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신 건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부엌에서 숭죽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었죠.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냄비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떠나신 후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평생 일구신 거잖아요. 앞으로 한결식품은 준서가 맡겠습니다. 대표이사 자리와 지분 전부를 준서한테 넘기기로 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결식품유통. 제가 7년 동안 총무이사로 일하며 지켜온 회사. 시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제가 사실상 운영해온 회사. 지난해 순이익을 전년 대비 27% 끌어올린 회사. 시동생 준서가 입사한 지 고작 1년 반 된 거래처 사장님 이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그 회사.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입술은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준서가 아들이잖아. 아버지 회사는 아들이 이어받아야지. 어머니, 저도 지난 7년 동안 그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재무 전반을 제가 맡아왔고 거래처 관리도 제가 해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을 가볍게 저었습니다. 정미야, 네가 열심히 한 건 알아. 근데 회사는 달라. 우리 식구 회사는 우리 핏줄이 이어야지. 넌 며느리잖아. 며느리. 그 단어가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7년 동안 매달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고 새벽에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시아버지 쓰러지셨을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던 날 혼자 사무실을 지켰던 저를 그 한 단어가 전부 지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 도련님은 입사하신 지 1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잘 도와주면 되죠. 뭐. 준서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받기로 된 것을 받는 사람처럼.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딱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떨리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께서 처음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식자재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바이어 담당이었고 연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미야, 아버지 회사 좀 봐줄 수 있어? 당장 맡을 사람이 없어서 잠깐만이면 되는데 잠깐이 7년이 됐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는 그만뒀습니다. 연봉이 더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결식품으로 출근하던 첫날, 사무실 서랍 안에 영수증이 뒤죽박죽 쌓여 있었습니다. 전산 시스템은 10년 전 것 그대로였고, 거래처 계약서는 파일이 아니라 종이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3달을 정리에만 썼습니다. 직원들이 처음에는 저를 의심했습니다. 사장 며느리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2번째로 쓰러지신 건 4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의 회사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실질적인 결정은 전부 제가 내렸습니다. 납품처 선정, 가격 협상, 인력 채용, 자금 운용. 남편은 영업 쪽에 있었고 경영에는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회사 일은 자연스럽게 저한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입사한 건 1년 반 전이었습니다. 32살에 이것저것 해봤다며 들어왔습니다. 직함은 이사였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납품 거래처 미팅에 따라가면 상대방 회사 이름을 잘못 부르고 계약서를 보내면 조건을 이해 못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런 준서한테 회사를 통째로 넘긴다는 겁니다.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결정했습니다. 출근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7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겠지만 그날은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깨어나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야, 안 가? 몸이 좀 안 좋아요. 남편은 잠시 저를 보다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오전 9시가 넘자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격리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오전에 부산 거래처랑 단가 협상 있으신 거 아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저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준서 이사님한테 말씀드려 보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2시간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야, 무슨 일이야? 부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담당자가 없다고 하더라고. 준서 이사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뭐, 준서가 그걸 어떻게 해?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삐진 거야, 지금? 삐지다는 말이 귀에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7년을 일한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 오늘 회사 못 나가요. 왜? 몸이 안 좋아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흘째 되는 날 준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 진짜 모르겠어요. 오늘 마트 쪽 납품 수량이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준서 이사님이 대표이사 되시는 거잖아요. 이사님이 결정하셔야죠. 그게 저는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요. 인수인계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먼저 저한테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해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잖아요. 전화 너머에서 준서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야, 너 왜 회사 안 나와? 준서가 힘들다고 하잖아. 어머니, 저는 지금 어떤 자격으로 그 회사에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다니면 되지. 어머니, 저는 지난 7년 동안 총무이사로 일했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는 준서 도련님 명의로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직원인가요? 자원봉사자인가요? 정미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서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게 행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정미야, 오늘 부산 거래처에서 공문이 왔어. 거래 조건 재검토하겠다고. 그럼 준서 이사님이 대응하셔야죠. 준서가 어떻게 해?
그쪽 담당자 누군지도 몰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씨, 저한테 왜 전화해요? 뭐, 저는 어떤 자격으로 그 회사 일을 해야 하는 거냐고요. 어머니께서 회사는 준서 도련님한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남편 씨는 그날 아무 말도 안 하셨고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당장 회사가 돌아가야 하니까 재산하고 책임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회사가 준서 이사님 소유가 되면 그분이 책임지고 운영해야죠. 정미야,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어머니 말씀대로 하시고 회사는 회사대로 돌아가야 하고. 남편 씨, 질문 하나 할게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날 어머니 말씀 들었을 때 공평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워낙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지. 나중에 언제요? 등기 이전 다 끝나고 나서요? 남편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미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해야 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 씨가 선택해요. 어머니 편에 설 건지, 우리 가정 편에 설 건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다 내 가족인데, 다 가족이면 공평하게 대해줘야죠. 지금은 안 그래요. 준서 도련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사를 통째로 받고 저는 7년을 일했는데 며느리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씨는 그걸 그냥 보고만 계셨고요. 저는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더 결심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사본, 거래처별 단가 이력, 제가 직접 협상해서 성사시킨 납품 계약 내역, 자금 재구성 보고서 전부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이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졌습니다. 부산 거래처가 납품 물량을 30% 줄이겠다고 했대. 이번 달 정산도 꼬였다고 협력업체 두 곳에서 항의 전화가 왔고, 준서 이사님은요?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연락이 잘 안 돼. 회사 대표인데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시아버지와 오래 거래하셨던 대전 쪽 업체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요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연락이 안 되셔서 이번에 연말 계약 갱신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서 이사님 만났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답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네요. 정리가 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전 거래처 연말 계약 갱신 기한이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아무도 안 챙기면 놓쳐요. 남편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 근데 준서가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 정미야, 제발.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열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야, 이제 그만해. 네가 이러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 어머니, 회사는 준서 도련님 거잖아요. 준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어머니, 회사 받을 준비는 됐는데 책임질 준비는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미야, 너 나한테 지금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지분을 받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오는 거예요. 준서 이사님이 대표면 준서 이사님이 책임지셔야죠. 지분을 말아. 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는 7년 동안 그 회사를 위해 제 경력을 바쳤어요. 좋은 직장 그만두고 제 인맥 다 써서 거래처 뚫고 시아버지 쓰러지셨을 때 아무도 안 나타나던 날 제가 혼자 사무실 지켰잖아요. 그게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잖아. 어머니, 그게 당연한 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법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계산하셨잖아요. 핏줄이냐 아니냐로 나누셨으니까요. 그러면 저도 제 몫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미야, 너 설마. 어머니, 제가 7년 동안 이 회사에 기여한 부분을 따지면 적지 않아요. 제가 입사할 당시 연봉이랑 실제 받은 급여, 차액만 해도 그렇고 제가 직접 유치한 거래처들, 제가 구축한 정산 시스템, 노무사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어렵지 않은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그걸 어디다가? 어머니, 저는 계산하기 싫어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만나는 건 원치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공평함을 깨셨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저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 형제분 중 막내이신 작은 아버님이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살면서 몇 번 뵌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정미 씨, 남편한테 이야기 들었어. 형수한테도 들었고 많이 힘들었겠다. 네,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 형수도 그렇고. 근데 그렇다고 회사를 이렇게 두면 작은 아버님, 저는 방치한 게 아니에요. 제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분도 없고 공식 직함도 없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면 그게 자원봉사예요. 저 이제 그 나이 아니잖아요. 작은 아버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한번 형수한테 얘기해 볼게. 기다려봐. 나흘 후였습니다. 작은 아버님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 씨, 형수님이랑 얘기했어. 아무래도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야 할 것 같은데 올 수 있어? 준서 도련님도 오는 거죠? 다 같이.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 남편, 준서, 작은아버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은아버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형수님, 말씀해 보세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정미야, 나는 준서가 걱정돼서 그랬어. 아직 자리도 못 잡았고 결혼도 못 했고 아버지 회사라도 맡겨야 뭔가 될 것 같아서. 어머니,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해요. 준서, 도련님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제가 그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이 했지. 작은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수님, 구체적으로 얼마나 한 건지 아세요? 아버님 두 번째로 쓰러지시고 나서 자금이 막힐 뻔한 거 정미 씨가 거래처 세 군데 직접 찾아가서 납품 조건 재협상해서 막은 거예요. 저도 나중에 듣고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해지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두의 시선이 준서한테 향했습니다. 저 사실 회사 운영할 자신 없어요. 형수님 안 나오시고 나서 실감했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거래처 사장님 이름도 헷갈리고 정산 서류 보면 무슨 말인지도.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준서야, 배우면 되잖아. 어머니, 준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 사실 빚이 있어요.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아버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서야, 방금 뭐라고 했어? 작은 아버님, 죄송해요. 2년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한 2억 5천 정도
어머니께서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준서야, 너 그 생각으로 회사 받으려고 한 거야? 아버지, 평생 일구신 회사를. 작은 아버님, 그게 아니라 나가 있어. 오늘은. 준서가 머뭇거리다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형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정미야, 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준서가 철이 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너한테도 너무 당연하게 굴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회사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2달 동안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법무사를 불러 제가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자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숫자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회사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분을 다시 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25%, 남편과 저에게 45%, 준서한테 30%. 단, 준서 지분은 빚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신탁으로 묻기로 했습니다. 회사 경영은 제가 계속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대표이사 직함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준서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대신 전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미야, 이 회사 네가 지켜줘서 고마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회사 잘 됐으면 해요. 시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거잖아요. 어머니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미야, 미안해. 내가 진작 네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꼭 먼저 얘기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대전거래처 사장님은 제가 돌아오자마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이사님 안 계시니까 뭔가 영 달라요. 하고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모든 것을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식의 말씀은 안 하세요. 가끔 회사에 들르시면 조심스럽게 물어보십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는 않아? 괜찮아요, 어머니. 그 짧은 대화가 7년 전과는 다른 무게로 느껴집니다. 준서는 빚 일부를 정리하고 지금은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는 아직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게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편안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날 시어머니의 그 선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겠죠. 대표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그냥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준서가 지분을 받아서 빚을 갚기 위해 회사를 담보로 쓰고 회사는 무너지고 저는 그 뒤처리를 또 혼자 했겠죠.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기로. 많은 분들이 참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세상 눈치.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그게 다 가족을 위한 거야. 라는 말들 속에서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것에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당신의 기여에 가치를 매겨도 됩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 착각이 아닙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쌓이지만 견디는 것은
단단해집니다. 저는 7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단단해지기로 했습니다. 멈추는 용기, 기다리는 용기,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용기. 그것이 그 선전포고에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튜데 데우스처 비디오 나이. 시아버지 49제 날 시어머니가 말했다. 회사 지분 전부 시동생에게. 나는 웃으며 출근을 멈췄다. 사흘 만에 회사가 멈추고 시동생이 전화했다. 형수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땀레오 테스트, 네솥, 덩일사얀, 시아버지 49제 날, 덩이창, 지분 전부 시동생에게, 선언, 덩삼창. 내가 출근 멈추자 사흘 만에 회사 멈췄다. 덩사헝, 형수님 없으니 아무것도 안 돼요.